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학생활을 위한 초등시기 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탐구와 독서로 미래를 여는 교육 전문가 이주의 컨설턴트 한주연입니다.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슬기로운 중학생활, 중학교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슬기롭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슬기로운 중학생활을 위해서 초등 시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초등, 중등, 고등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커다란 하나의 틀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이고 교양 있고 더불어 사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6가지의 역량이 필요하죠. 우선 자기관리 역량,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힘입니다. 두 번째,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힘이죠. 창의적 사고 역량,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내기보다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하느냐, 문제 해결력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심미적 감성 역량은 문학작품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예술작품을 접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상해내느냐. 그 다음에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의 의견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소통에 관련된 힘입니다. 여섯 번째,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힘이죠. 내가 속한 집단에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냐, 그 집단에는, 우리 공동체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고민들, 이게 바로 공동체 역량이 될 겁니다. 자, 이 6가지 역량은 초등시기, 중등시기, 고등시기에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시켜야 되는 역량이고, 대학은 그래서 이 6가지 역량을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 이러한 6가지 역량이 잘 드러나야 대학에 대입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 고등학교에 있어서도 고입에 있어서도 특목고를 갈 때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실 거고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 우선 그 자기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가정에서 용돈 관리를 시켜보시거나 아니면 학습 계획을 조금씩 스스로 세워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자기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함께 도서관을 찾아가서 찾으려는 그 책을 그 도서관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찾아오고 그것을 대출해서 집으로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게 하시는 것과, 또 평상시에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부모님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창의적 사고 역량은 문제 해결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또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번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이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자녀들한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게끔. 그래야 창의적 사고 역량이 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심미적 감성 역량은 자녀분들과 함께 그 전시회라든지 미술관, 그 다음에
그 박물관 이런 데 관람을 좀 경험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책을 좀 많이 읽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예술 작품들이랑 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로는 음, 가정의 그 가족 회의 있잖아요. 그거를 좀 주기적으로 꾸준히 해보시는 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의 어떠한 문제점들을 자녀가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만들고 이야기할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가정의 다른 구성원의 생각이 어떤지도 들어보게 하시고 거기서 협력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꾸준히 좀 주시는 것, 이것이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게 되면 이제 학교에 갔을 때도 다른 친구들과 의견이 틀렸을 적에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이러한 힘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공동체 역량입니다.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번 자녀한테 줘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떤 쓰리가 나왔을 때 그걸 분리수거하는 이러한 역할을 맡겨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신발장에 신발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겨보신다던가, 이렇게 소소한 작은 역할을 맡겨서 자녀가 그거를 이제 이행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행복감도,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러한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런 행복감도 느껴보게 하시고, 자, 요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갔을 때 우리 반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좀 노력을 해보면 좋을까? 고민해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그 기여를 해볼 수도 있고, 봉사도 해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게 하시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바뀐 데에는 뭔가 배경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디지털 대전환, 이제 AI 시대, 디지털 시대로 이제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멀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인공지능 그 기초소양 교육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그리고 가짜 뉴스라든지 이걸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해졌고요. 또 어떠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디지털 기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필요합니다. 자, 이거의 한 일환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시행이 되죠. 뭐 학계에서 많은 어떤 문제도 제기가 되고 하고는 있지만 올해부터 이제 부분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시행이 됐을 때 그것을 우리 아이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코로나 시대를 이제 겪으면서 기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래서 교육 내용 안에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내용이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어떤 역량, 이게 상당히 중요해졌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제 자녀들이 관심을 좀 갖게끔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 학령 인구의 변화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색깔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들이 대입을 치르게 되는 그 해입니다. 그때의 학령 인구를 보시면 4년제 대학 모집 정원이 약 35만 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수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서 이제는 개별학습, 학생 맞춤형 지도가 상당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학생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실험 위주의 그런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거의 하나의
일환으로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자신한테 맞는 그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자,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는 수행평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이제 늘어났고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걸 교육계에서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수업의 내용들을 어떻게 과정형 평가로 평가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시행하는 과정 안에 계속 있었고요. 올해는 예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이 수학, 영어, 정보교과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시행이 될 거고요. 예비 중학교 1학년은 수원, 영어원, 정보교과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시행이 되고,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가 혼용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자유학기제로 통일이 되죠. 그래서 한 학기만을 자유학기제가 운영이 됩니다. 예비 고1들은 공통수학, 공통영어, 정보교과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시행이 되고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교과가 상대평가로 평가가 되고 이제는 5등급제로 평가가 됩니다. 수능에 있어서는 계속 9등급제인데요. 내신은 5등급제다. 그래서 내신의 변별력이 약해진다. 이것이 아마도 대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슬기로운 중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걸 고민해 봐야 되겠죠? 1학년이 되면 우선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술 체육 활동, 그다음 동아리 활동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자신이 흥미있어 하는 부분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자유학기제 동안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없고 이 활동하는 이 내용을 과정형 평가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유학기제가 아닌 나머지 학기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봅니다. 자, 학교에서 이렇게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우리 자녀가 어떠한 활동을 희망하고 선택해서 참여하는지를 가정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자꾸 선택한다는 것은 그쪽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학기라는 것이 그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기 위한 그러한 체험이 위주가 되는 학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가 어떤 쪽에 관심이 많은지를 계속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자녀가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러한 분야에 이제 관련되는 활동들을 가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게끔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도 찾아서 읽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관심 있어 하는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거나 아니면 그 직업을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분을 찾아서 좀 만나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거나 그런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거나 그다음에 어떤 그러한 지역을 탐방하게 하시거나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고교학점제로 자신의 진로에 맞게끔 교과목을 선택할 때도 조금 두려움이 적을 수가 있고 또 그 학생들 고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뭐 계속 고민해야 되는 성인까지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진로라는 것은 그 내용이지만 그래도 초등 시기에 많은 경험을 해본다면 두려움은 좀 적어질 수 있을 거다. 자, 2학년부터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대구에 있는 어느 학교의 2학년 수학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뭐 그 지필평가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해서 60%,
반영이 되고 수행평가가 40% 반영이 됩니다. 자, 60대 40 요것이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학교의 비율이고요. 반영 비율이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수행평가를 뭐 50%, 60%, 70%, 80%까지 또 이제 하기도 합니다. 자, 이랬을 적에 중간고사 30% 안에 이제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서술형 평가가 40점이 들어가고 기말고사에는 30점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낮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죠? 자, 서술형 평가라면 수학에서의 서술형 평가라면 문제를 풀이 과정까지 다 쓰는 이러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필평가 안에서의 이 서술형 평가를 잘 해내려면 풀이 과정을 잘 쓸 수 있어야 된다. 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과정을 정확하게 쓰는 것, 이렇게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자녀가 학습을 할 때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수행평가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까 수행평가 20% 안에 40% 안에 20%가 이제 탐구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문자와 시기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함수에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자, 세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교과서 안에 유리수라는 개념, 순환소수의 개념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풀이 과정을 써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문자와 식. 자, 요거를 교과서에서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수에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수행평가의 그 점수를 잘 받으려면 다른 친구들과는 좀 차별화되게끔 요 개념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수, 순환소수 또는 문자와식, 함수와 관련된 그러한 정보를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관련된 책을 찾아보거나 뭐 학술지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요것을 알아낸 학자라든지 그 사람의 책을 위인전을 찾아보거나 해서 그 좀 구체적으로 교과서의 내용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개념을 정리하면 다른 친구들과는 좀 차별화된 수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제출했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학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탐구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이외에 관련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고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러한 탐구가 필요해진다. 자, 이건 영어 과목이고요. 지필평가로 50%, 수행평가로 50%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지필평가 안에 서술형 평가는 없어요. 자, 보시면 이 학교의 그 영어 평가 중에서 수행 평가 중에서 20점이 이제 쓰기 평가였잖아요. 쓰기 평가의 지금 요 내용이 평가 기준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행 평가의 내용과 그다음에 평가 기준을 학생들한테 같이 선생님이 제공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평가 기준을 보고 요거에 맞게끔 수행 평가를 해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수행 과정의 5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출해야 되는 기한에 내야 된다. 요게 5점인 거고, 그 다음에 내용 및 구조, 주제에 맞게끔 내용을 구성을 했느냐. 요게 7점. 그 다음에 어휘, 영어니까요. 적절한 단어를 썼느냐. 요게 3점. 그 다음에 언어 형식의 정확성, 즉 어법, 문법에 맞게끔 잘 했느냐. 요걸로 5점을 주고 있죠. 그래서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면 거기에 해당되는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게끔 수행평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지필고사랑 수행평가, 자, 점수가 어느 정도의 그 비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예시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40%였었잖아요. 그 학교는 수행평가가 40%일 때 수행평가에서 4점을 감점을 당했다 하면 그 100점 만점에 수학 점수가 96점이 나오는 겁니다. 수행평가 4점이 깎이면 전체 100점 만점에 4점이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필고사에서 4점이 깎였다. 그러면 반영 비율로 평가를 했을 때 수학 점수가 98.8이 나옵니다. 즉 1.2 감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평가의 4점과 지필고사의 4점은 비중이 틀리다. 수행평가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행평가의 비율이,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그 효과는 더 커지겠죠. 자, 아까 영어 과목이 수행평가가 50%였어요.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만약에 4점을 감점을 당했다면 영어 점수 96점을 받겠죠. 근데 지필고사에서 4점을 감점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 정도 이제 틀린 거겠죠? 그러면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게 됩니다. 1점만 감점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때보다 50%일 때 감점되는 것이 더 적어지는 거죠. 그죠? 수행평가의 비중이 40%보다 50%가 훨씬 더 높은 게 되겠죠. 그래서 수행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인식시키셔야 되고, 수행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기한 안에 제출하고 났다면 그 수행평가의 내용이 선생님이 제시한 평가 기준에 맞게끔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아간다면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되게끔 그 수행평가를 하려면 좀 정보를 외부 자료를 참고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탐구가 진행된 수행을 해서 제출해야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이 정도는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의 2학년 전체의 학업 성취 사항입니다. 초등 시기에는 이제 성적표라는 것이 없지만 중학교 때는 이제 성적표가 나가잖아요. 자, 성적표가 이제 원점수와 함께 이렇게 성취도 분포 정도까지만 나갑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나가는데 2학년들 국어 평균이 92.9예요. 상당히 높죠, 평균 자체가. 그래서 A 90점 이상 받는 비율이 83.8%나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적에 있어서 변별력이 있어 보이시나요? 거의 없어 보이죠. 자,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입. 이제 특목고, 이제 그 영재학교라든지 과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런 특목고를 보낼 때 고입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성적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성적에 있어서의 변별력이 되게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한 성적 이외에 뭔가 다른 뭔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우선 영재학교부터 볼게요. 자, 이러한 학교들이 있고 이공계열로 진로가 아주 뚜렷한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수학과학은 잘하는 거 이상 아주 사랑하는 정도까지 돼야 되겠고, 과제 집착력과 탐구심이 좀 높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생을 뽑으려고 하겠죠. 과제 집착력과 탐구심이 높은 학생을 뽑으려고 학교도 할 겁니다. 자, 입시는 서류평가, 지필평가, 캠프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서류평가는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 이제 내신 성적과 활동이 들어가잖아요. 요것과 자소서가 이제 서류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성적에 있어서는 거의 변별력이 없어 보인다. 특목고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A를 받지 않은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적에 있어서의 변별력은 거의 없다. 그러면 어디서 변별력이 있겠는가? 활동에 있을 거다. 그래서 활동 안에 독서라든지 실험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해본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소서, 자신을 대변하는 서류 안에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고 거기서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떤 어려움을 부딪혔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써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자소서를 쓰기 때문에 학교 생활 안에 독서라든지 실험이라든지 이런 탐구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2단계 지필평가는 시험이고요. 3단계 캠프는 탐구, 실험, 토론 등을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이 좀 평가가 가능해지겠죠. 공동체 역량도 필요합니다. 자, 전국 단위 자사고의 예를 들어보면 뭐 국제고라든지 외고라든지 이것도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전사고는 이제 이런 정도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진로가 좀 명확하고 전과목이 좀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우수하고 목표 지향적이어야 된다. 회복 탄력성이 좋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된다. 자, 이런 이유는 그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초중 잘하는 학생이었을 텐데 지금 그 자사고에 가면 잘하는 학생들만 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패를 경험하거나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실패에 이제 경험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걸 잘 회복하는 이런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회복 탄력성이 있는 학생들이 훨씬 적응이 쉽겠죠. 좋겠죠. 이러한 학생들을 학교에서도 뽑으려고 할 겁니다. 학교는 1단계 내신 및 출결 감점 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고 그다음 2단계 면접을 합니다. 자, 내신에서는 별로 변별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쵸? 뭐 출결도 거의 변별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내신 성적 이외에 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생활에서의 활동들이잖아요. 활동을 잘해놓은 학생들, 뭐 토론 대회를 참여했거나 뭐 실험을 많이 해봤거나 이런 활동을 했던 학생들이 이 면접에 있어서 질문이 딱 들어왔을 때 할 이야기들이, 거리들이 많겠죠. 그래서 면접에서 좋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했던 탐구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슬기로운 중학 생활이 되려면, 자, 우선 학교 생활은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과 영역이랑, 자,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에 해당되는 여기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이죠. 자, 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느냐. 교과 영역에서, 과목에서요, 그 구체적인 과목 안에서 그 과목과 관련된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수학 같은 경우에 함수가 뭐지? 함수의 개념, 함수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됐는지, 그 어떠한 학자가 그것을 이제 알아내게 됐는지, 이러한 원리를 탐구하는 것. 자, 요것이 이제 교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이것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을 자율활동에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했던 탐구, 내가 정말로 관심 있는 이러한 분야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진로활동에서 더 심도 있게 심화 탐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동아리 활동에서 실험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것으로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돼야, 이렇게 과정 중심으로 활동하고 이렇게 기록이 돼야 고입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특목고를 가지 않더라도 일반고에 이제 진학을 하더라도 이렇게 활동을 했던 학생들은, 자, 요게 고등학교의 생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해야 좋은 결과, 대입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했던 학생은 고등학교에 있어서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 이 활동 안에서 아까 6가지 역량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자기주도적 역량, 뭐 심리적 역량, 이러한 역량들을 여기서 이제 기재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역량들을 또 더 성장시킬 수가 있고, 이런 활동 통해서. 그래서 대입에서도, 고입뿐만 아니라 대입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목고를 지원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이러한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러면 중학교 시기에 어떠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6가지 역량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가정에서 어떤 용돈 관리라든지 학습 계획이라든지 세워보게 하고, 그 다음에 지식정보 처리 역량으로 도서관 가서 이제 책도 찾아보고 정보를 찾아보는 그런 기회를 경험을 하게 해라.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역량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너는 어떻게 그러면은 다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보겠니? 해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씩 더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런 경험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박물관이나 이제 책도 읽어보고 이런 예술 작품들을 접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보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가정 내에서 어떤 가족 회의들을 해보거나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하고, 공동체 역량으로 가정 안에서도 1인 1역 어떤 역할을 주어서 이행해보게 하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경험들을 초등 시기부터 이렇게 해야 중등, 고등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역량들을 성장시킬 수가 있다. 자, 초등생활, 중등생활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학습량에 있어서 놀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량이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정도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중학교를 위해서는 자기주도적인 그 학습 계획도 세워보게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 초등 생활은 그냥 반에서 잘 지내면 됐었지만, 중학교에 가게 되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단체들도 많아지고, 또 그 사춘기 시기이기 때문에 또래 집단, 또 소속감, 이게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관계, 대인 관계를 어떻게 잘 해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협력적인 의사소통 역량들을 초등 시기부터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한 거고요. 디지털 환경,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초등 시기에는 부모님들 관리 하에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중학교 생활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가정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디지털 기기들을 자꾸 접하게 되고 사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자기 통제력 이런 교육이 초등 시기부터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 습관을 잘 키우기 위해서 초등 시기에 우선은 자기주도성, 정해진 시간에 숙제하고 복습하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자기주도성, 이것을 초등 시기에 잘 키워주셔야 되고, 그다음 자기관리,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초등 시기에 없던 이런 시험들이 생기고 시험 범위가 많아지고 과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계획이 없으면 상당히 준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기주도성, 그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또 시간 관리,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는 이러한 통제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 시기에 그 취침 시간이라든지 기상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는 이런 통제력, 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도 뭐 몇 시간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통제력을 키우는 데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감정 조절,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갈등 상황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초등 시기부터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 어려움이 딱 접했을 때, 그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아이만의 해결법을 조금 찾아주셔야 돼요. 운동을 한다던가 악기를 연주한다든가 뭐 노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좋아하는 학생들 책을 읽게 한다거나 이러한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의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그래서 아이가 어떤 감정을 막
이제 표출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고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그 감정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좀 초등 시기에 좀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계 형성, 친구와의 인간관계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거는 뭐 성인에 이르기까지도 인간관계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러한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게끔 좀 그 많은 그 단체 생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쌓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일학교에 보내시거나, 그다음에 뭐 스카우트 활동이라든지 이런 단체 활동을 좀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또 그, 그 이웃과 그 비슷한 연배 그 아이가 있다면 가족들끼리 뭐 식사를 하는 시간을 만들거나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셔서 그 대면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사람이 자꾸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도 상당히 초등 시기, 유아 시기에 조금 노력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후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달에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